소설과 추리소설을 후더닛 장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후더닛은 영어로 Who Does It의 줄임말인데요. 누가 그 짓을 저질렀을까로 직역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짓을 저질렀는지보다 범행을 복귀하고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 자체에 재미와 의미가 있으니까요. 현실 세계에서도 범인을 잡는 일만큼 그 과정을 정의롭고 명백하게 파헤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수사해 가해자를 체포하고 제 대가를 묻는 일과 사건이 일어난 그 사회의 문제를 되짚고 성찰하는 일은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약한 존재를 착취하는 악당들은 어딘가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호련히 나타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추리소설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즐거움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범인이 잡히고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일시적이나마 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를 색출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잡으면 정의가 구현되고 위로가 전해집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쉽게 되는 일은 아니고 심지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으로서 존재하기에 처음에서 시작해 끝에 닿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두 편의 미스터리가 흥미로운 질문이면서 생각지 못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일책일문 1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죠.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가져왔습니다. 크리스티는 1920년 스타일즈 저택의 죽음으로 등장한 이래 56년에 걸쳐 장편 66권과 단편집 20권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 ABC 살인사건, 살인을 예고합니다. 영시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소개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출간 이래 1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작가 자신도 좋아하는 작품 목록에서 빼놓지 않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10명의 인물들이 일문의 초대장을 받고 한 섬에 모여들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10개의 인디언 인형이 주요한 장치로 쓰이기 때문에 10개의 인디언 인형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설은 10명의 인물이 외딴 섬으로 모여들면서 시작합니다. 첫날 밤 녹음기에서는 그 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살인죄를 범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작가는 이후 한 공간에 모인 이들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겪는 공포와 불안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외부와의 통신수단이 끊긴 밀실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가는 플롯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소설이 발표된 이래 이 작품을 원작으로 혹은 영감을 받아 다양한 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소설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빼놓을 수 없겠죠. 워그레이브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판사직에서 물러난 워그레이브 판사는 흡연자용 1등칸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흥미로운 눈길로 타임스의 정치면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기차는 서머셋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앞으로 2시간을 더 가야 했다. 그는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던 병정섬에 대한 기사를 떠올렸다. 원래 그 섬은 요트에 미친 어떤 미국인 백만장자의 소유였다. 그는 대번 해안에서 멀지 않은 그 작은 섬에 호화로운 현대식 저택을 세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배 타는 것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택과 섬이 매물로 나온 터였다. 여러 신문에 요란스러운 광고가 몇 차례 실렸다. 그러더니 그 섬이 오웬이라는 사람에게 팔렸다는 짤막한 기사가 나왔다.
그것을 필두로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병정섬을 산 오웬이란 사람은 사실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인 가브리엘 터를 양으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1년 중 몇 달을 그 섬에서 지낼 계획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비지비에서는 그 섬이 영국 왕실의 별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비쳤고 미스터 메리웨더에서는 그 섬이 신혼여행을 위해서 매입된 것이라고 했다. 젊은 엘경이 마침내 큐피드의 하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조너스에서는 사실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섬은 일반에 알려져서는 안 될 실험을 위해 영국 해군 본부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병정섬은 분명 대단한 뉴스거리였다. 위그레이브 판사는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필적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뜻밖에도 군데군데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다. 친애하는 로렌스, 오랫동안 당신 소식을 듣지 못했. 병정섬에 꼭 와주었으면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난 날들을 자연과 더불어 태양 아래서 팽딩턴발 12시 40분 열차를 타고 오면 오크브리 지역의 마중을 그리고 발신자는 변함없는 당신의 친구 콘스탄스 커밀턴이라는 장식체에 서명을 남겨놓았다. 위그레이브 판사는 레이디 콘스탄스 커밀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정확히 언제였던가 기억을 뒤졌다. 7년, 아니 8년 전의 일인 듯 했다. 당시 그녀는 태양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농부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고 있었다. 후에는 더욱 강렬한 태양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베두인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시리아로 가는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콘스탄스 커밀턴이야말로 섬을 사들여 베일에 쌓인 생활을 할 만한 여자지. 자신의 생각에 만족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던 위그레이브 판사는 그대로 졸기 시작했다. 그는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차례로 병정섬 저택에 모인 10명의 손님은 저녁 식사를 앞두고 벽난로 선반에 놓인 10개의 도기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액자 속에 동시가 한 편 적혀있는 걸 확인하는데요. 이 소설의 또 다른 제목이면서 소설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는 동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꼬마 병정이 밥을 먹으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렸네. 그리고 9이 남았네. 9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앉았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8이 남았네. 8꼬마 병정이 대번에 여행을 갔네. 하나가 거기 남았네. 그리고 7이 남았네. 7꼬마 병정이 도끼로 장작을 팼네. 하나가 두동강 났네. 그리고 6이 남았네. 6꼬마 병정이 벌통 갖고 놀았네. 하나가 벌에 쏘였네. 그리고 5이 남았네. 5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했다네. 하나가 법원에 갔네. 그리고 4명이 남았네. 4꼬마 병정이 바다 향해 나갔네. 혼재청어가 잡아먹었네. 그리고 3명이 남았네. 3꼬마 병정이 동물원 산책했네. 큰 곰이 잡아갔네. 그리고 2명이 남았네. 2꼬마 병정이 벼슬 째고 있었네. 하나가 홀랑 탔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1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이후 익명의 목소리가 초대한 이들의 이름과 제명을 호명합니다. 공포에 빠진 이들은 이 위기를 분석하고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지라 모두 한동안 숨을 죽였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윽고 암스트롱 박사가 달려가 맨스턴의 곁에 주저앉아 그를 들여다보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박사의 두 눈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압도당한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맙소사,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들은 그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죽었다? 죽다니. 건강과 힘에 넘치던 북유럽 신화 속의 신 같던 그 젊은이가 한순간에 죽다니. 건강한 젊은이가 그렇게 소다수를 탄 위스키에 살에 들려 죽을 수는 없었다. 그랬다.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암스트롱 박사는 죽은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파랗게 변한 일그러진 입술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 다음 앤터니 멜스턴이 마시고 있던 술잔을 잡아들었다. 메가더 장군이 물었다. 죽다니? 선생 말은 이 친구가 살에 들려서 죽었단 말이오? 의사가 대답했다. 숨이 막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식사한 겁니다. 암스트롱 박사는 술잔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가락을 혀 끝에 갖다 댔다. 의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메가더 장군이 말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소. 그저 살에 들린 것뿐이잖소. 에밀리 블렌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음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어요. 암스트롱 박사가 일어섰다. 그가 불쑥 말했다. 그렇습니다. 살에 들린 것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요. 메스턴의 죽음은 이른바 자연사가 아닙니다. 베라가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조그맣게 말했다. 위스키 속에 뭔가가 있었나요? 암스트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청산 화합물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청산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산가리인 듯합니다. 이건 즉각 효과를 발휘하지요. 판사가 재빨리 물었다. 그게 그 여자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의사는 술이 놓여있는 탁자로 다가갔다. 그리고 위스키의 마개를 열고 코로 냄새를 맡은 다음 혀로 맛을 보았다. 그런 다음 소다수도 맛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내저었다. 둘 다 괜찮은데? 롬바드가 말했다. 당신 말은 그가 직접 그 약을 자기 잔에 탔단 말입니까? 암스트롱은 묘하고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블로어가 물었다. 자살이란 말이요? 정말 이상한 일인데? 베라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자살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 13장의 앞부분입니다. 몇몇 인물이 유명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뒤 남은 이들은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분투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세 마디가 그들 각자의 머릿속에 줄곧 울려 퍼지고 있었다. 5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긴장 상태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였다. 거칠애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의상의 대화 같은 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보호라는 공통적인 본능으로 묶여있는 5명의 적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갑자기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은 동물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위그레이브 판사는 빈틈없는 늙은 거북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경계의 빛을 띤 두 눈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직 경감인 블로어는 평소보다 훨씬 천박하고 야비해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릿한 짐승의 발걸음을 연상시켰다.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잔인함과 우둔함이 뒤섞여 풍겨나오고 있었다. 마치 쫓아오는 사냥꾼에게 덤벼들려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필립 롬바드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재빨랐으며 몸은 날렵하고 우아했다. 이따금 길고 하얀 이를 온통 드러내 보이며 씩 웃곤 했다. 베라클레이스는 아주 조용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눈은 눈앞의 허공을 응시했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머리를 유리창에 세차게 부딪히고 땅에 떨어졌다가 누군가 집어올린 한 마리 새와도 같았다. 겁에 질린 채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가엾을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몸을 비틀며 두 손을 떨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가 불을 당기자마자 비벼 끄곤 했다.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이따금 그의 입에서는 신경질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
이야기의 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데프니 듀 모리에의 새입니다. 데프니 듀 모리에는 레베카를 비롯하여 나의 사촌 레이첼, 희생양 등의 소설과 논픽션, 희곡을 아우르며 30권이 넘는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공포와 서스펜스가 절묘하게 결합된 그녀의 작품들은 캐릭터 구축과 상상력, 암시적인 은유, 시대를 앞선 상황 설정 등을 선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새는 작가의 출생지인 영국 코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 마을 사람들과 한 가족이 새떼와 마주하며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그려내는 중편 분량의 소설입니다. 히치콕 감독이 영화로 제작한 바도 있죠. 새떼의 습격이라는 설정만 갖고 인물과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모두에서 후련히 나타난 새가 가져오는 공포감을 강렬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대목은 새떼의 존재를 발견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예감하는 장면입니다. 넷은 포대를 챙겨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딱딱하게 굳은 시체를 하나씩 하나씩 포대 안으로 던져 넣었다. 전부 50마리였다. 나무 울타리에서 흔히 보던 녀석들이었고 크기도 재다 개똥 집박이만도 안 되는 놈들이었다. 뭔가에 단단히 놀란 게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푸른 박새니 굴뚝새니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작은 부리로 그렇게 거칠게 그의 얼굴과 손등을 내리찍을 수 있단 말인가. 넷은 포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다 새를 묻어버릴 생각이었지만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았다. 파는 게 불가능할 만큼 땅이 단단히 얼어 있었다. 밤사이 동풍이 분 것 말고는 눈은 단 한 송이도 내리질 않았는데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도저히 자연의 이치로는 설명이 되질 않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일기예보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였다. 넷은 이런 급작스런 날씨 변화가 북극권과 관계 있는 것이겠거니 여겼다. 그가 난감한 표정으로 포대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도 바람은 칼날처럼 뼛속을 저며왔다. 바닷가에서는 하얀 포마를 인 파도가 세차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해안으로 새를 가져가 묻기로 했다. 곧 아래 해변에 이르자 바람이 어찌나 드센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숨을 들이쉬기조차 고통스러웠고 손도 맨살이라 시퍼렇게 얼어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어떤 겨울도 이처럼 매섭지는 않았을 만큼 혹독한 추위였다. 바다는 썰물이었다. 저벅저벅 자갈을 밟고 그보다 모래가 고운 곳까지 내려간 넷은 바람을 등진 채 발 뒤꿈치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구덩이로 새를 쏟아 넣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자루를 연 순간 거센 바람이 새들을 휘감았고 새들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다시 날아오르기라도 하는 듯 새들은 바람을 타고 해안을 따라 멀어져 갔다. 이미 딱딱하게 굳은 50개의 죽은 몸뚱이가 깃털처럼 가볍게 튕겨 올라 해안선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추악한 장면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불쾌했다. 죽은 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다니. 밀물때가 되면 쓸려 내려가겠지. 넷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다. 허리를 고추 세운 물마루가 방울방울 초록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꼿꼿하게 솟구쳤던 물마루는 제 몸을 웅크렸다 다시 부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썰물때라 그 소리며 기세가 한풀 꺾인 파도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귓가로 전해져 왔다. 놈들이 눈에 들어온 건 그때였다. 갈매기였다. 파도이, 사방이 갈매기였다. 처음에는 흰 포말이 아닐까 생각했다.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 항만에 닷을 내린 거대한 함선처럼 녀석들은 바람을 마주한 채 밀물대를 기다리며 물마루 꼴을 따라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온통 갈매기였다. 넷의 시선이 닿는 곳 끝까지 빼곡히 대열을 이룬 갈매기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파도만 잠잠했더라면 마치 구름이 하늘을 뒤덮듯
머리야 머리. 몸통과 몸통을 맞댄 갈매기들이 바다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을 것이었다. 동풍이 세찬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덕에 놈들도 해안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넷은 해변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빌탈길을 올랐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해야 했다.